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마스크 안 쓰고 있는 거 신기하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벗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것저것 고민도 많았을 거고 다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 시작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예. 새로운 마음으로 아니면은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사회문화 파트입니다. 이번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죠. 예, 작년에 1차를 봤으니까 작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총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제 책 보시면은 예, 머릿말 간지러운 거 넘어가고요. 이 책에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가이드라고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예, 맞아요. 이 책을 봤을 때 요걸 기준으로 일종의 매뉴얼적인 거죠. 목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뭐 이게 제 입장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평가원에서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금 변형된 게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유는 이걸 처음 만드셨을 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사회문화 각 내용 영역의 비중이라 그래갖고 3 하나하나 나와 있죠. 예, 이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3 하나하나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무조건 나오는 파트라고 있을 거예요. 사회학 파트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선 이거는 필출입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때까지는 계속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변형이 되든 변형이 되지 않든 무조건 나옵니다. 어떤 파트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사역을 완전히 처음 하신 분도 뒤로는 보셨을 거예요. 소위 뭐 뒤르켐, 베버, 마르크스라든지 그런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입니다. 이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학자들에 대해서 출제를 해왔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출제가 됐다면 금년, 작년, 예, 지금 이제 2년째 이제 예외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구석에서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낼 만큼 내서 그래요. 똑같은 문제를 또 낸다고 잘못은 아니죠. 예, 기출문제 뭐 분석을 하고 공부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는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학자도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 3년여간 그 디르켄 베버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사실 마르크스는 좀 사회학에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좀 다르긴 하고요. 디르켄 베버는 거의 뭐 한 번에 2문제도 출제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2017년까지고 2018년, 2019년, 2020년 해가지고 조금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래쪽에 사회학 이론 보시면 그 첫 번째 사회학 개관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선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 다음 개인과 사회하고 사회변동과 사회발전해갖고 한 문제씩 나오는 게 맞았는데요. 이전에는. 이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그 밑에 있는 개인과 사회라고 해서 이쪽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쪽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원래 항상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전에는 한 문제로 분류를 했었는데 이번엔 2문제가 나왔어요. 예. 1탈 출제를 했죠. 예, 기평으로 1탈 출제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계층이죠. 계층 계급이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얘도요. 뭐 이론을 이용하든 뭐를 이용하든 3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파트인데 이제 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고 1탈은요 이게 2년에 한 번 정도로 보면 되는데 2년 연달아 나오고 제가 보기엔 둘 하나 이렇게 2년 나오고 한 번 쉬고 2년 나오고 한 번 쉬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문제를 출제하기 좋다고 할까? 이 1탈은 완전히 문제점이잖아. 이거 고쳐야 될 거니까 첫 번째 물어볼 게 이거 어떤 관점이니? 그 다음에 이 1탈 이론 이름 자체 그 다음에 이 1탈 이론의 전제
또 일탈 인원의 장점, 단점. 예,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부르기는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기입으로 주로 나오고, 물론 서술도 낼 수 있습니다만, 비교도 가능해야 되는데, 아주 힘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번 때 출제됐던 걸 지금 보는 겁니다. 예. 고프만이 여기서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고프만이라는 사람도, 매년 냈긴 냈어요. 매년 출제를 하긴 했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다가 안 나왔는데 이제 다르는구나. 그 전에 가핑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민속방문을 내고 이번에 그 푸만 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남은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변동, 사회발전. 여기선 출제가 안 됐죠. 근데 출제될 만한 가치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 평가원이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사회문화 시험이죠. 이쪽에서 변동과 발전이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작년부터 들어가서 출제를 이제 명확하게 한 문제 이상 냅니다. 그러니까 사회 변동 하나 내고 사회 발전, 그냥 사회 운동 이론을 하나 내고요. 그다음에 근대화 이제 그쪽 파트죠. 예, 거기서 한 문제를 필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이제 정석 이론이 의외로 2번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근대화론 그래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빠졌었는데 다음에는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사회과학 방법론, 조사 방법론이 있어요. 이 조사 방법론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학에서 주로 배우는 조사 방법론 수준까지는 안 나와요. 그렇다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조사 방법론 수준은 조금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 예, 그래서 이 공부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뤘던 그 정도 수준을 크게 넘지는 않았어요. 변수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또 한계점 물어보거나 해서 이게 아마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있는 수준으로 출제했다. 그래서 진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사회문화 그 문제들에 보면은 뭐 이게 독립변수니 종속변수니 묻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묻기도 하는데 그대로 쓰라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 수집 방법. 그래서 실험법을 출제를 했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화인력입니다. 보시다시피 문화인력은 사회문화 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인력은 사회학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될 텐데, 교과에서도 아마 총 16강, 18강 중에 3강 차지할 거예요. 6분의 1 정도. 뭐 이제 교과서를 다르게 분류하면 5분의 1 정도. 딱 맞죠? 5분의 1 정도. 그래서 문화인력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가지가 나뉘게 될 텐데, 이쪽에서 뭐가 나오냐면 인성. 퍼스널리티죠. 네, 퍼스널리티에서 문화 유형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솔직히 좀 화가 나는 게 제 책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위에 거 다 있어요. 위에 거 다 있는데 제 책이 없어요. 책을 이상하게 쓰셨네요. 그게 아니라 기출이라는 게 출제가 될 때 기출문제를 이렇게 흐름에 따라 이 범위까지 나오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제 기출이나 제 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출보다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그거 이상은 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출제를 할 때 사회문화의 특징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고 우리가 사회를 분석할 수 있고 문화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정말 지금의 사회학과 문화인력을 있게 하는데 가장 중심적 이론들,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지만 사회학을 알고 있다, 문화인력을 알고 있다, 이런 거 위주로 출제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선을 넘었지. 1950년도. 예, 지금 2020년, 2021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70년도 전이네. 사라졌어요. 70년 전이면 최근인가요? 라고 하는데 그건 역사하고 좀 다르고, 문화인력의 연구 단계 자체가 뭐 100년 남짓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냈더라고.
그것도 이제 그냥 기본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이 분류한 것들에 대한 특징까지 라고 나왔어요.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 파트 인성이니까 뭐 갑자기 너 인성 문제 있어? 이것도 떠오르는데 진짜 이거는 예측을 못했어요. 예측을 못하는 게 원래 문화인력이 나오는 게 문화의 일반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것들 그게 있고 문화인력도 이론이 있습니다. 고전사역처럼. 그래서 문화 일반론을 출제를 하다가 이제 그게 너무 좀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기 때문에 문화인력 학자들이 있죠. 중요한 학자들이 한 5명 꼽을 수 있는데 그 5명들의 이론이 계속 반복돼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론들을 이용해서 조박론과 묶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학자들이 누군지 정리하고 이 학자들이 문화인력에 미친 업적들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건데 뜬금없이 이게 나오게 되면서 왜 냈을까요? 이 느낌이에요. 베스킨라빈스에서 99년도에 유행했던 아이스크림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걸 써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또 그러면 이런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시험을 보고 다 맞아야 되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인력을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1, 2월달에는 미리 선언하는데 제 책에서 합니다. 제 책에서 우선하고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확장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3월달, 4월달 심화 강의 때 확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 책에서 좀 더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이 고프만에서도 이 상호작용이 사실은 고프만이 연극론을 주장했으니까 연기하겠죠? 야, 연극 배우들이 하는 게 뭐야? 연기하지. 그게 답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역에서 상호작용들이라고 제시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빠졌어요, 사실은. 저 책이 빠진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제 안 다루기 때문에 평가원 시험에 안 다루기 때문에 뺐는데 상호작용을 다시 물었어. 그러면은 그런 것도 다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의 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같이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경우 확장되는 게 나오면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다 읽어야 되나요? 뭐 본인의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 수업을 지금 앞에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는 만큼 보시면 돼요. 그 얘기하는 만큼이 절대로 책을 한 권 보고 분석해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라고 이제 가이드를 정해주고 1월달 같은 경우는 다른 책 지금 없어도 좋습니다. 읽고 싶으시면 자유긴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중의 텍스트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나오는데 이것도 나오나요? 이런 개념도 물어봐요. 그런 개념은 여기서 활용하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술형 답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한 서술형 답안을 채워 넣을 때 이런 단어를 이 개념으로 써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리학하고 저희 사회학하고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파트에서 보게 되면 내용 요소 분석 파트에서 이제 앞부분에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학에서 한 문제, 개인과 사회 두 문제, 사회변화 사회발전 스킵했고 사회과학관의 자료 분석, 자료 수집 방법 5번이네요. 문화인력에서 문화 요소죠. 5번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제가 됐었고 아래쪽에 보면 평가용 및 내용 요소라고 했고 평가원에서 이제 임용 시험을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가 이렇게 나와서 맨 처음에 사회학 이론 나왔고 그 다음 사회학 개인과 사회에서 2개 나왔고 변동발전 빠지고 과학법의 자료 수집 절차 방법 그 다음에 문화의 구성 요소에서 출제를 한 거고 보니까 웃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지금 어떤 영역이 이렇게 출제가 됐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파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 이 파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이 파트에서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이란 무엇이구나. 이게 1, 2월 달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그래서 1, 2월 달이 끝나게 되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 단어는 이거 있었지. 그건 이런 뜻이었지 하면서 목차를 갖고 이렇게 내려가면 목차를 갖고 이렇게 내려가면 그게 보이셔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책의 차례라고 있죠. 이 책의 차례에서
쭉쭉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보다시피 사역 이론 처음에는 상상력까지 그냥 쭉 나와 있고, 예, 학자들하고 갈등론 이거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고프면 맨 아래 게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 집단에서 보게 되면은 쭉 갔다가 이번에 일탈이론 해갖고 여기서 딱 나왔네요. 그 다음에 쭉, 바로 아래쪽에 사회계층과 계층학이 바로 여기서 또 한 문제 나왔네요. 그쵸? 그러다가 쭉 가다가 자료수집 방법 3번에 3번 나왔고, 4번에 보시면은 쭉 가다가 여기 문화인력 기초 파트에서 여기서 이제 문화의 기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 프로로그처럼 이제 전달했습니다. 예,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거에 대해서 목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목차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할 거고 어떤 흐름으로 어떤 위계로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맨 처음에 사역이론. 예, 여기 보면 말이 사역 이론이라고 나왔는데 시작하자면 처음에 사역의 기초 개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기초 개념은요, 이게 문제로 나온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거나 내용을 보거나 하게 될 때, 또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 빈출 어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인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 메타적 접근이죠. 이제 메타적으로 그 언어의 진정한 의미, 사전적 의미, 논리적 타당성을 이제 판단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인원들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갖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사회학입니다. 사회학이란 정의 나왔죠. 사회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을 한 학문이다. 그럼 이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회 현상이 뭐지? 과학적이 뭐지? 이해가 뭐지? 설명이 뭐지? 예, 요걸 알아야 됩니다. 써볼게요. 네, 사회 현상이죠. 그럼 사회 현상은 뭐에 해당하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연구해야 될 연구 대상이죠. 사회 현상을 무슨적으로? 네, 과학적으로 한대요. 과학적으로 한다는 것은 과학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 사회학에서 과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객관적, 2번 정확, 3번 정밀. 네,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충족시키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연구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학 또는 사회과학이라고 하죠.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소셜 사이언스에서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상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어떤 연구 대상에 따라서는 이 세 개가 유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사역의 핵심이라면 해줘야죠. 그래서 이 소시올로지는 이제 사이언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뭐 한대요? 이해하고, 예, 설명한대요. 이해하고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설명은 차이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해를 한다라는 건요, 사람마다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회학이라는 걸 얘기를 들었을 때 알고 있는 내용과 내가 지금 이해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죠. 이게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다면 이제 설명의 단계로 바뀌어요. 무슨 뜻이냐면, 설명이란 것은 누가 얘기해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거 지금 내가 치고 있는 것의 이름은 뭐예요? 칠판이죠. 예, 요거는 여러분이 얘기해도 제가 얘기해도 다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아, 이건 칠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칠판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선뜻 얘기하기 힘들죠. 저한테는 예를 들어 밥줄입니다. 가르쳐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이해했나요? 예, 이건 설명이 아니죠. 선생님이 밥줄이다. 이게 설명은 아니죠. 왜? 그 밥줄의 의미는 뭘까 하면서 끊임없이 되묻게 되다 보니까, 그냥 저 사람 직업이 선생인가 봐. 아니, 칠판 만드는 사람인가? 뭐 그런갑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방식대로 그것을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사람마다 동일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주관적입니다.
그럼 설명은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수억 명의 사람한테 묻더라도 다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적? 객관적입니다. 여기 사역은 사역이란 뭐뭐이란 붙으면 정의죠. 그러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는 이게 사전적 의미가 되는 거고 이게 메타적 접근이 되는 거고 이거는 설명에 해당하죠. 그럼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은 사역을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이제 이렇구나라고 사역은 뭐니?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학적, 사연상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건 다 똑같이 얘기하니까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럼 사회학이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회학이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제가 자꾸 이거 왜 설명하냐면 이게 양적이고 이게 질적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 이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학이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주관식이 있습니다. 주관식은 뭐로 접근해? 이해한 내용을 쓰는 거지. 잘 아시겠죠? 객관식은 어떻게 풀어? 설명해야 되죠. 정확한 단어를. 그치? 네, 그런 차이가 있죠. 사회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학이 실제로 어떤 건지 개념을 풀어놓은 게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래요. 이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룬대요. 포괄적으로. 그럼 포괄적으로 다룬다라는 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한 가지 영역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 영역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A라는 학문이 있으면 B라는 학문이 있으면 C라는 학문이 있으면 걸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사회학의 위치입니다. 사회학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학문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자가 between, 사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간학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여기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있고 이데올로기가 집어넣는데 이데올로기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마르크스가 썼었던 허위의식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허위의식이 좀 부정적으로 여기지는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사상도 있겠고 그렇죠? 누구의 생각도 있겠고 뭐 나의 가치관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 다양한 영역으로 포괄적으로 다룬다라고 했어요. 포괄적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체계를 연결해서 다루는 거. 그래서 이 단어도 나옵니다. 이 총체적이라는 거죠. 총체적은 전체적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학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전체에 대해서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것들, 관계를 맺고 있던 것들을 다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과학이 각기 개별적인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이라고 나왔어요. 개별적인 영역 물어볼까요? 심리학, 심리를 보고요. 그렇죠? 정치학, 정치를 보고요. 법학, 법을 보고요. 사회학은 그걸 다 봐요. 싹 다 봐요. 그래서 우리 사회학 공부하면 심 얘기도 나오고 법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 사회학자들이 그런 거 걸쳐서 일을 하죠. 네, 그래서 정치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경제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학은 이러한 다양한 영역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사회를 구성하는지. 자, 이게 다시 무슨 성? 총체성, 전체성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관계를 맺고 어떻게 연결돼 있고 링크돼 있고 이제 어떻게 전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또 그것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지까지. 여러분 어떤 것과 관계를 맺게 되면요.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태어나서 이제 그냥 컸다라고 하는 것과 태어났는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같이 있어. 부모님의 관계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이제 대학에 가게 되면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애와 사귀게 되면서 나타나는 거. 이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을 거고 그냥 친구도 있을 거고 친한 형, 친한 동생도 있을 거고 그런 관계들이 하나씩 형성되고 또 자식을 낳아보고 이러면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럼 여러분의 역할도 바뀌고 지위도 바뀌고 할 것들이 변화하게 되죠. 인생 변합니다.
예, 저도 죽겠습니다. 우리 애가 잠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밥도 안 먹어요. 내 새끼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잘 자고 잘 먹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돼요. 예. 지금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걸로 이제 양익이 안 되는 게 환경의 변화죠. 코로나 코비드 상황. 코로나 코비드 상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관계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졌죠.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속해 있는 중학교에서 이상한 짓을 하나 했어요. 중학교 이제 동창들이 있는데 온라인 송년회를 했습니다. 예, 저는 대충 하다 꺼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사실 애가 울어서 껐는데 이게 뭐 하나 싶어. 진짜 매년 만났거든요. 중학교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예, 15년 정도 계속 만났었는데 이제 온라인상으로 만났어요. 3차 관계로, 아이디로. 예, 이전에는 직접 만나서 그 친구들의 1차 관계겠죠. 2차 관계라면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만나는 거겠지만 1차 관계입니다. 친한 아이들이거든요. 관계의 변화가 옵니다. 즉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가 와요. 친구들 없이 살 수 있을까? 살아왔죠, 어른들은. 근데 또 없으니까 이런 공백이랑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죠? 네, 다양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학은 어떻게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것과 관계를 맺고 사회를 구성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지. 출발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의외로 한번 볼게요. 이 ABC라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과 뭐 돼 있는 거? 예,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라는 것도 있고 사회를 만드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있어요. 한번 해보죠. 관계를 그려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관계들을 그려보게 되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기억이 니은과 관계를 맺고 디귿과 관계를 맺고 리을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확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겠고요. 또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기억이 변화해요. 기억도 변화해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기억이 여기서 이러한 관계 때문에 주변에 의해서 변화되는 과정이기도 하죠. 여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미시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음으로써 구성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게 나로서 출발하죠. 개인에서 출발하죠. 이게 미시가 되고요. 주변에 이제 전체 관계 속에서 어떤 주변의 영향 때문에 내가 변화하는 것. 자, 개인은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것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회학의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나부터 시작하는지, 사회에서 시작하는지. 여기서 이제 수많은 이론가들이 등장하게 됐었죠. 네, 그래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뭘 분석해? 바로 여기 있는 관계들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관계를 분석하게 되면은 이게 미시적인 분석이 되는 거고 전체 관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관계가 날 바꿨어. 그러면은 관계에 대해서 개별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관계라고 부르고 이 관계의 총합이 됐어. 총합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요? 네, 이게 체계라고 부릅니다. 총체적인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체계라는 단어도. 그래서 관계와 체계에서 관계를 증시 여긴다. 관계 속에서 본다. 상상론, 미시. 체계 속에서 나를 본다. 가시. 예, 나중에 나오니까 미리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학의 방법론적 성격이에요. 이러한 사회학을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론적 성격이라는 건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연구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이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조사방법론이죠. 그럼 조사방법론을 취할 건데 그 조사방법론의 성격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방법론의 성격 첫 번째 뭐가 나왔냐요? 과학성 나왔습니다. 과학적이어야 된다. 이거 맨 처음에 사역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죠. 아까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어떻게? 객관적,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 무슨 주의? 예스, 실증주의. 쟤 나쁜 놈이야 라고 했어. 왜 기분 나빠? 네가 미워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쟤 나쁜 놈이야. 왜?
아, 영상하고 애들하고 전부 다 자료 보니까 계속 나쁜 짓, 매일매일 나쁜 짓 하잖아. 아, 그래? 내가 관찰한 거야. 네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야. 딴 애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객관적으로 내가 하지 않고 내가 같이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우리 나쁜 행위라고 규정된 걸 반복한 게 나옵니다. 자, 그럼 뭐 해야 돼? 그거 정확한 거 맞아? 정확히 개찐 거 맞아? 저 사진 있는 거 쟤 맞아?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정밀해야 됩니다. 실제로 걔한테 몸이 닿았어? 확실해? 지금 저거 때린 거 맞아? 저거 그냥 옆에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정밀해? 자, 이 세 개가 해서 자료를 모으게 되면 우리는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주장할 때 이것에 대한 무엇을 제시하라고 하죠? 증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있죠. 16개월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됐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살인으로 규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참 그 버스 앞에 호송차에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막 소리를 치고 그랬었죠. 근데 법이라는 건 철저하게 증거재판주의잖아.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증거가 필요하나요? 예,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아이를 안아요. 저는 아직 그러지는 못했는데 분명히 저도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애한테 밥을 주고 안고 똥을 씻기고 막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 갈아입히고 하면서 실수로 얘를 뭐 할 수 있어? 얘 잘못 놀 수도 있어. 이렇게 막 제가 저 혼자서 잘 넘어져요.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돼서 애가 떨어지게 되면 다치지. 아, 진짜 눈 돌아가겠죠, 제가. 눈이 돌아가겠죠, 그러면. 애 잘못 하나 없지. 그러면서 이제 뭐 애한테도 탓을 할지도 몰라. 네가 너무 몸부림치니까 그렇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길러보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제 잘못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매우 분노하고 이제 병원에 빨리 가고 막 울면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정인이가 췌장이 끊어지고 그렇게 다치고 온몸에 멍 이르고 뼈가 부러지고 진짜 나쁜 사람이네. 아니 지금 애한테 그렇게 했다는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실수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수도 반복이 되면 좀 그렇지 않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입증해야 될 게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지. 실수로 반복될 수 있어. 되게 웃기지만 실수로 반복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어제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 2차 이제 하러 가는데 거기 앞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져서 죽겠어요. 지금 제대로 못 서 있습니다. 엉덩이 위쪽 둔부랑 다리 쪽이랑 이쪽 손 아래쪽에 파스를 붙여 있거든요. 예, 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 미끄러져. 오늘도 내일도 그저께도 내일 다음에도 막 이렇게 미끄러진다고 해봐. 그럼 실수가 반복되게 되면 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의심살 수 있겠죠. 근데 난 아닌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반복되게 되면 아마 재미로 그랬을 수도 있고 분명히 거기를 피하면 되지. 다른 데로. 안 피한 건 내가 이상한 거지. 근데 그 여성이라고 할게요. 예, 그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수많은 CCTV나 기타 자료들은 이걸 봤었을 때 그 행동을 분석해보면 도저히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지. 무슨 입증이 필요하냐면 고의성이에요. 이 고의성이라는 거 증명하기가 정말 힘들겠지. 왜 고의냐 아니냐라는 거는 왜 이런 거 있잖아. 친구들하고 살면서 그런 거 되게 많아. 부딪히거나 뭐 이래갖고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이 표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죠. 고의라는 건 내가 의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거 했다는데 아마 그 사람은 고의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고의가 아니고 악마죠. 그냥 평범한 행동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걔가 맞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지 내가 고의로 그걸 한 건 아니야. 나쁜 놈이 그만해야지. 아무튼 그래서 요새 이제 그래요. 이전에는 그런 거에서 막 사회학적 분석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길러보니까 흥분을 하게 돼.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실증주의에서 요거 입증해야 돼요. 요걸 입증하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의도를 가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입증이 안 됐다 그러면 실수를 하게 돼서 이제 과실치사나 뭐 이렇게 빠지게 될 거고 아니면 이제 죽이려고 한 거니까 살인이 맞죠. 실증입니다. 그래서 1번 사회는 객관적으로 실제한다. 자, 사회학으로 넘어왔어요. 사회는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라고 해서 주관은 객관이다인데 사실은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나온 표현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상호 주관성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객관과 주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실제한다. 이 객관적과 실제는 어떻게 보면 한 몸입니다. 한 몸인 이유가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한다. 객관적이다라는 것은 자 이걸 볼게요.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여러분 케이스 구제하지 마세요. 이게 해봤더니 이게 진짜더라고. 케이스 없이 하는 거. 얘네들도 디자인 신경 써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 사물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지. 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것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나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나의 가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굳이 이것을 존재하게 한 데서 이것이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우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다라는 거지. 어떤 사물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든 안 하든 그냥 있는 속성, 그게 객관성이에요. 말 어렵겠나? 객관성이라는 건 칠판 볼까요? 지금 칠판이 여러분이 칠판이 있어라 얍 이게 아니라 그냥 칠판이 있잖아.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이건 칠판이 아닐까 칠판이니까 벽일 거야. 아무리 그래봤자 칠판이지. 그게 객관성이야. 그러니까 객관성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다 객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예요. 여기 책상 있죠, 책상. 예, 있는 그 마이크 그 자체. 그러면 이 마이크 모양 어떻게 됐어? 여기 이렇게 여기 곡선이 돼 있지. 이게 직선이라고 우길 수도 있어. 아무리 직선을 우기자면 여기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 휘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는 것도 객관성이에요. 객관성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우겨도 우리가 아무리 먼지거리를 해도 그냥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건 소모되는 거. 불닭볶음면. 갑자기 떠올랐어. 불닭볶음면. 엽떡 제일 매운맛. 인간이 먹을 게 아니죠. 아무튼 그거는 맵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매운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 그걸 먹으면 이게 뭐가 매워? 달콤한데? 하면서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게 스커빌이라는 어떤 계산하는 가치가 있죠. 그것을 측정해서 하다 보면 맵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맵다는 건 객관적인 거죠. 어찌됐든 이건 맵다라는 표현에 이제 합당하게 된 거니까 우리가 거기다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매운 건 매운 거지. 객관성입니다. 야, 솔직히 객관적으로 불닭볶음면 맵잖아 라고 할 때 이 객관적으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무도 거기에 가치 부여해주고 그 존재 자체가 맵잖아. 요거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 불닭볶음면은 가치 중립적으로 봐도 가치 중립적으로 보면 매운 거 맞잖아 라고 이제 표현해. 가치 중립적은 뭐냐면요. 객관성과 같은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가치 중립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의도적으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가치를 어떤 것도 집어넣지 않고 보면 가치 중립적이 되는데 가치를 집어넣지 않고 보게 되니까 그 물건에 대한 뭐가 보여? 객관성이 보여요. 이거 색깔 구려요. 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뭘 부여한 거야? 이러한 색깔에 대해서 내가 싫어한다는 감정을 부여했기 때문에 요거 색깔 구려요 라고 한 거지. 그치? 이런 질문. 조영상 교수는 머리가 크다. 그러면 이거는 가치가 들어간 거야? 아니면 객관적인 거야? 크다 작다라는 거. 뭐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 본인들만의 해석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게 뭐냐면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거야 이것들아. 이 객관적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크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아무도 여기서 크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그냥 큰 애가 바로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객관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사람들의 머리 크기를 봤었을 때 저 정도 되는 사람은 크다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만들어져 갖고 된 거거든. 그런 거는 이제 주관적인 거야.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데 60원인 것 같아. 그래서 서장훈 합시다. 서장훈 같은 사람 봤을 때 누가 봐도 다 크대. 2m 무슨 걔가 뭐 7cm가 그렇죠. 엄청 크지. 엄청 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봐도 서장훈 보고 다 크더라고요. 다 크다 다 그래. 근데 만약에 어떤 인간 종족이 있어갖고 키가 3m가 다 넘는 무슨 진격의 거인들만 살고 있는 나라에 가게는 서장훈 뭐라고 그래? 저는 개미식기지. 그럼 그게 뭐냐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지구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서장훈은 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내가 보기에 커, 내가 보기에 커, 내가 보기에 커. 그게 일치됐어. 그건 상호주관성. 그러니까 상호주관성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입장에서 봐도 그렇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을 때 상호주관성. 객관성, 그 사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거. 눈이 두 개,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치중립적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가치를 대입하지 않고 보는 거. 우리의 태도.
가치 중립성, 가치 중립적 태도를 얘기하고 객관성은 그 사물이 자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상호주관성은 우리의 모든 주관이 통일됐을 때 정인이를 때린 그 여자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보게 되면 뭐 좀 때릴 수도 있지 뭐 애가 말 안 들으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상호주관적인 게 아니야. 상호주관적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공분하고 분노하고 해야 돼. 조두순 나쁜 사람. 왜 썩어 빠질 사람이라고 우리 국민 5천만이 다 그렇게 하는 순간 상호주관적이야. 모두의 감정이 일치했으니까.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 그건 아니야. 조두순이 객관적으로 나쁘다라고 평가하면 우리가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건 알 수가 없어. 외국 사람한테 조두순 사진 보여주고 애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어떻게 알아? 객관적이 아닌 거지. 그럼 가치 중립적으로 조두순 보자고. 나쁜지 안 나쁜지. 그건 가능해. 가치 중립적으로 조두순 보고 나쁜지 안 나쁜지 봐봐. 얼굴만 봐서 모르잖아. 행위를 들었어. 나쁘네? 이렇게 되지. 행위를 딱 들어갖고 다 나쁘네 하고 하게 되면 상호 주관적이 되는 거야. 자, 지금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답을 쓸 때 상호 주관이냐, 객관이냐, 주관적이다, 가치 중립적이다 라고 쓸 때 조심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니 11페이지 있는 걸 막 했는데 그래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예, 객관적으로 실제한다 있다. 사회는 그 자체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있다. 객관적 실제한다 뭐 그 자체가 있다. 인간이 어떤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주관은 객관이다가 뭐냐면 결국에 이제 사회는 실제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객관이다라고 이제 이거 약속 사역은 주관적 2번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있다라는 거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 안 하든 그냥 존재하는 건데 우리는 이게 주관적으로 있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도 지금 이거 보여요? 보이지? 보이잖아. 보이죠? 예, 이거 뭐냐 이거. 예, 갤럭시 노트 맞나? 예, 좀 큰 것 같아요. 갤럭시 노트 같아요. 재전하기 저도 잘 몰라요. 예. 갤럭시 노트야. 맞잖아. 예,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주관적으로 여러분이 보고서 객관적인 세계가 있구나. 객관적으로 갤럭시 노트는 있구나를 인지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모든 사건에 대해서 예측, 유사 법칙을 구성하는 것이 사회학 이론의 목표다. 예측, 유사 법칙이라고 했어. 예측을 하려고 해. 유사 법칙을 마련하려고 해. 그게 뭔지 볼게. 예측하고 유사 법칙 마련.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예측했을 때 사람들의 행위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러한 현상인데 자 미래에는 나중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러한 현상을 이제 서술한 문장이 있겠죠. 이 문장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일반화된 문장이라고 하지. 자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법칙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어요? 유사법칙이라고 썼지. 유사법칙이라는 건 이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법칙이 뭐냐면 100% yes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람 살면서 100% yes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아 저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진짜 그런 거 없는데 유사법칙을 발견한다. 일반화를 통해서 100% 확실해 라고 하게 되면 유사법칙이 되는 거야. 그지? 100%는 우리는 사람들한테 묻잖아. 사람들한테 물었는데 우리가 조사한 사람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똑같은 대답을 했어. 근데 우리가 물어본 1000명이라는 거지 문제가. 5천만한테 물어본 게 아니야. 그럼 이거 5만 분의 1 확률로 이제 나왔던 그런 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걸 갖고 우리는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건 유사법칙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입니다. 사회현상과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자연세계, 외부랑 같이는 인간활동의 세계, 그 내부랑 같이는 함축적 이해 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사회현상과 자연현상 차이에 대한 전제입니다. 이 자연현상이라고 해서 사회현상이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의도나 동기입니다. 인간의 동기나 의도가 있다, 없다예요. 그럼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의도와 동기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고구마를 막 미친 듯이 먹어요.
제가 보기엔 김치가 효과가 있어. 발효식품이지라. 김치와 고구마를 막 먹어요. 무도 좀 그런 효과 있는 것 같긴 해. 뭐가 나와? 예, 방구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내가 방구를 나오게 해야지?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뭐라 그래? 아, 이건 자연현상이야. 이렇게 우리가 해명하지. 이건 뭐냐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 지금 몇 명 이제 이거 시작한 지 이제 30분 안 됐죠. 30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눈이 감겨 막 헤드뱅잉을 해. 막 졸려 이렇게. 아, 미쳐. 졸려 죽겠어라고 해야 돼. 그 졸리는 게 내가 이제 난 졸릴 생각이야. 잠을 자기 시작할게. 라고 해서 계획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내 목소리, 내가 말하는 게 그냥 졸려서 그냥 막 고개가 끄덕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뭐 자연현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의도나 동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개가 쓰여지고 이렇게 빠지게 된 거죠. 그러한 것들은 뭐에 대한 자연현상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한 행위가 전부 사회현상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인간의 의도와 동기가 들어간 함축된 행위 같은 것들이 바로 사회현상이 됩니다. 즉 여기서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건데 자연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요. 인간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현상 뭐 가능해? 법칙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뭐 할 수도 있어? 설명도 가능해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 외부로부터 관찰 가능하고 설명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 관찰 가능? 이게 뭐예요? 꼭 그 안에 있는 내면에 들어가지 않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심층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얘기는 뭐 객관적으로 연구 가능하다. 법칙을 설명 가능하다면 인간 활동의 세계는 내부로부터 관찰되면 함축적인 이해 가능하다. 내부로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심층적 연구가 필요해. 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냐? 바로 무엇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도와 동기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설명 못해요. 걔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고의성이 있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회현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굳이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해 가면서 무조건 이것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자연세계 현상의 관계는 인과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인 반면에 인간세계 현상 사이는 가치와 목적의 관계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이어서 써보죠. 우리가 아까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라고 했어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 여기 자연현상의 관계를 뭐라고? 인과적, 기계적. 그래서 얘네들은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인과적 그리고 필연적이라는 단어로 할 수도 있어요. 100%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기계적. 이 기계라는 건 어떤 의도나 얘기 아니라 단순히 작동되는 기계적 자연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죠. 사현상은 왜? 의도와 동기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는 거는 우리의 의도가 동기가 반영된 거지. 그건 나에게 뭘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살면서 번호를 따여본 적 있나요? 따여보다라는 표현은 저 같은 사람한테 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번호를 딴 적이 있나요지. 왜냐면 나는 그거의 객체가 될 수 없어. 뭐 살면서 그런 행위가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딸 수는 있는 거지 내가. 딸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따본 네, 슬프네요. 딸 수는 없죠. 왜 안 주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딴다라는 거에 대해서 번호를 딴다, 번호를 가져온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호감 있고 너한테 연락을 계속 지속하고 싶고 너와 관계를 맺고 싶어 이런 거잖아. 그게 뭐야? 가치와 목적이 있지. 근데 지나가다가 아무 의미가 없이 아무 사람도 아닌데 전혀 목적도 없이 저기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하게 되면 이건 뭐야? 아무런 가치나 아무런 목적, 그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이 하는 행위는 전부 뭐가 포함되어 있다? 가치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가치나 목적도 있지만 여기에는 미약하나마 모두 존재해. 예, 분명한 건 인간도 존재하죠. 인간의 행위가 왜 제 번호를 따려고 하시나요?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요. 라고 하지. 원인이 뭐야? 그 행위의 목적?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당신과 연락을 하고 싶기 때문에 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지. 왜 제 번호를 따려고 하시나요? 아, 왠지 영이 맑아서요.
조상님이 뒤에서 지켜주시 경고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처럼. 왜 번호를 따시나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인과관계에 대해서 종류가 다양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원인과 결과 관계가 맺어지긴 해 사실은 여기도.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을 뿐. 얘는 매우 이게 정밀한 거고 이건 정확하지 않지만 얘도 인과관계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객관성과 상호주관성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 이미 했죠?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 그 자체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현상 외부에서의 관찰이다. 현상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A라는 게 있으면 이 A가 아니라 A 외부에서 보는 관찰이다라는 거, 객관적인 관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의도나 동기까지 파악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랬구나. 그러면 안 되고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갖고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 프로파일러.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자, 용의자라고 했을 때 용의자가 이제 걸어가 보게 하고 그 방에 들어가 보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를 실제로 경험한 친구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중학교 동창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파일러가 아니고요. 프로파일러한테 강간을 했다는 용의자의 역할로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옛날 얘기고요. 20년 넘었고요. 24년 정도 됐고요. 소위 말하는 얘가 수험생 시절에 했었던 거예요. 예, 수험생 시절의 경험이고 얘는 그냥 뜬금없이 당구장에 있다가 그 용의자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걸로 잡혀갔는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그 용의자가 입었던 옷을 또 입고 시내 그 동네에 돌아다니는 게 말이 돼? 근데 뭐 나이키 모자를 쓰고 까만 티셔츠를 입고 뭐 블랙진을 입고 있는 하여튼 패션 꽝이죠. 근데 걔가 이제 그걸 입다가 경찰서에 갑자기 하고 하더니 뭐 밥을 먹으래 배고프니? 라고 했대. 진짜 옛날식 수사죠. 바로 뭐냐면 얘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왼손잡이인 거예요. 왼손잡이가 드물던 시절이니까 그 범죄자도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얘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밥을 먹고 또 밥을 먹게 되면 그 숟가락이 또 DNA인가 뭐 그걸 채취하겠죠. 그래서 밥 먹이는 거야. 가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서 당당하게 드세요, 여러분.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가 했는데 그쪽에서 뭐가 있었냐 했더니 대지를 한 거야. 대지를 한 게 아니라 왜 유리창 바깥에서 5명이 1, 2, 3, 4, 5 번호를 딱 들고 와서 딱 있는데 갑자기 그 강간을 당했다는 그 여성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성의 얼굴은 당연히 못 봤죠. 유리창 바깥에 있었겠죠. 얘가 2번이었는데 2번 자기를 지목한 거야. 얘는 그런데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한 조사가 시작되고 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났다 그러고 그래서 막 프로파일러 국가수라 그래서 그쪽에 와서 이제 감식을 하고 실제 그런 수사를 부탁을 한 거야. 오히려 부모님이 부탁을 했지. 그 애가 그런 애가 아닌 걸 아니까. 그리고 우리도 알았어요. 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왜? 걔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걔는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애예요, 정말로. 진짜 만화책 좋아하고요. 진짜 순수한 애예요. 그런 어떤 만화를 그려요. 만화를 그리고 그런 막 동글동글한 만화 그렸어요. 무슨 하여튼 옛날 귀여운 거 SD 캐릭터라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그런 어떤 흉측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걔가 이렇게 딱 해서 조사를 해서 얘한테 그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 이렇게 걸어오고 횡단보도 이게 위에서 보네. 그땐 드론이 없었으니까 건물 위에서 봐요. 건물에서 행동을 시작하라고 해요. 자, 여기서 횡단보도 건너가세요. 횡단보도 건너가고 이거를 2번 반복시키더래. 반복하더니 가게 앞에 있고 이쪽에 있는데 그 이쪽에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골목의 샛길 골목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때 옛날에 반자 같은 거 있었거든. 반자같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밑에에 여성 2명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여성은 옆에 있었대. 아, 대단하죠. 한 여성이 있었고 다른 여성을 이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 남자 들어와서. 근데 얘가 이제 그때 같은 복장과 키가 비슷하고 그 여자가 지적했다는 이유로 그런 조사를 겪게 되고 얘가 이제 들어가서 자 그쪽으로 이동하세요. 그쪽 골목 이동하세요. 이것 또한 2번 반복하더래. 반복하고 그 다음에 관찰 일자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 국가수가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얘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거야. 범인이 아니고 얘는 심지어 범인이 아닐 뿐더러 그 행위에 대한 경험조차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 총각 인증이죠. 총각이어야지 수험생이다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근데 이제 경찰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서는 분명히 여자가 지목을 했고 얘 왼손잡이고 복장 똑같고 키 똑같다고.
자기네 잡았다고. 근데 국과수에서 그렇게 해버리니 상부기관에 해버리니까 이거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뭐가 시작되냐? 안 풀어줘요. 취조가 시작돼요. 취조가 뭐냐면 가둬놓고 이제 몇 시간 동안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연구하는 그 수사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약간 뭐야? 객관적이야, 그게? 아니지. 객관적 아니지. 근데 국가수는 어때? 국가수도 객관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행태나 이 행위를 갖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이럴 경우 아니다지. 근데 피상적으로 바라보지. 걔 앞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8시간인가 9시간 앉았고 계속 똑같은 질문하고 사람 바꿔가면서 막 물어보고 막 소리도 쳤다가 뭐라 그랬다가 막 화도 냈다가 하면서 계속 그러더래. 그래서 결론적으로 걔는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풀려났냐면 걔가 치료를 받는 동안 그때 면목동이라는데 우리 동네에서 좀 떨어진 동네예요. 그쪽에서 동종범죄가 발생합니다. 반지하에 난 여성을 들어와서 성폭행을 하게 됐고 얘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했었는데 얘가 봤더니 지금 이쪽에서 있었던 애와 동일한 그런 애였고 걔가 이제 범죄를 이쪽에서 했었고 세네 군데에서 이런 짓을 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날짜 상관없이 뭐 일주일에 이렇게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던 애인데 걔가 잡힌 거지. 걔가 잡혀가지고 이쪽에 거까지 털어놓은 거야. 자백을 받아낸 거야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옷 입은 거 보니까 이제 비슷하고 키하고 하게 되니까 얘는 풀려나게 됐었는데 풀려났을 때를 기억한대요. 풀려났을 때 그 경찰서의 모습은 미안하다는 사과한다가 아니었대. 그 경찰서의 사람들은 난 네가 범인 같다 라고 계속 그러더래. 갈 때까지 의심하더래. 그래서 그때 경찰에 대한 신뢰가 얘가 팍 떨어졌대요. 못 믿게 됐다고 하더라고. 강력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난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 이 친구 얘기를 들은 거니까 경찰들이 과연 그런 사람인가? 저는 이제 경찰들이 그런 사람인가 의심하기보다 살아보니까 저는 범죄를 안 하잖아요. 진짜 안 해요. 저 범죄 안 해요. 범죄 안 하니까 경찰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저한테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행위가 문제가 생겨 도와줄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괴롭히거나 못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믿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뭐야? 훨씬 더 큰 이득이고 좋은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어요. 그냥 의심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누구한테 도움 요청해? 범죄자를 쫓아오고 막 이렇게 되고 제가 어떤 상황에 112에 신고했는데 그래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나야지. 영화 찍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현준아 미안. 얘 제 친구예요. 예. 이 얘기 그때 제가 수업 때 딴 데 가서 했다고 하니까 넌 어디까지 날 울고 먹을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오늘 또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관찰이란 피상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걸 통해서 판단해서 겉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개인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모순적 상태에서 중립적 상태에서. 자, 이게 뭡니까? 가치 중립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치 중립적 상태에서 이루어질 사유가 전제가 된다. 그래서 진정한 객관성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가치 중립적 태도. 난 가치를 집어넣지 않겠어 라고 하게 되면서 겉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 그러면 가치 중립적이 되면 모든 사물과 현상은 어떻게 돼? 자, 마스크. 마스크 맞아요. 마스크죠? 네, 누가 봐도 마스크예요.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거야. 가치를 집어넣어봐. 이건 마스크가 아니다. 마스크를 가져가 무슨 뭐 특수효과다 뭐 생각해봐. 안 돼, 그래도. 가치 중립적으로, 그지? 자, 그 다음에 상호주관성입니다. 상호주관성은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여기에다 가치를 집어넣자고 본다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라는 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 핸드폰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치를 분리하는 건 힘들어. 그건 사회현상에서 어쩔 수가 없어. 왜? 우리니까, 인간이니까. 인간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주관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학문을 하고 있고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보여요. 주관적으로 봐도 똑같이 해석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의가 같은 것을 보게 된다. 즉, 이 객관성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동등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이 A라고 보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정인이에 대해서 정인이 엄마가 아니죠. 정인이 해친 사람들, 이 나쁜 놈이란 거에 대해서 이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 진짜 나쁘다라고 하겠지. 뭐 인권이 인권이야, 개뿔. 근데 또 인권단체는 또 인권 얘기하겠죠. 정인이의 인권도 중요한데 또 이런 인권 얘기하겠지. 뭐 정인이를 뭐 피한 그 사람도 뭐 우리 사회 희생양이고 뭐 가부장제 희생양이고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정말.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요새 눈치가 있어갖고 그렇게까지 활동 안 해요. 좀 잠잠해지면 나올 거야 아마. 자, 아래 상호 주관성입니다. 어떤 대상을 대할 때 상호 주관성이란 관찰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잘못을 빼놓고는 관찰의 원인을 범하지 않은 것. 이 공통적으로 잘못은요, 정말 공통 전체의 잘못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쉽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있잖아. 오해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제하고는 전부 다 똑같이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관찰의 원인을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호 주관성이랑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맞지, 너도 그렇지. 봐, 저렇다니까, 쟤 나쁘다니까. 상호 주관성입니다. 지금 저 아이를 둘러싼 모든 학교에 있는 애들이 전체가 다 쟤가 나쁘다고 한꺼번에 모두가 생각하는 순간, 이건 객관적으로 걔가 나쁘다가 아니죠. 모든 사람의 주관에 따라 나쁘다고 되는 거지. 그러니 상호 주관성이 잘못 활용되다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 주관성도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과학의 연구에 있어서 이 상호 주관성이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가치의 문제인데 이거 베버의 말입니다. 베버는 과학적인 연구 좋다고 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베버가 무슨 양적 연구다, 실증적 연구다라기보다는 이해의 사회학, 사람의 가치와 의도와 동기를 봐 하면서 이 사람이 양적 연구에 대해서 차치하고 무조건 이제 심층적 연구만 생각했다라고 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회 분석을 했고 과학적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베버가 봤다고 이런 겁니다. 완벽한 과학적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쉽지 않다라는 것은 실제로 완벽한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부여라는 것을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이걸 무조건 분리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용인할 수 있는 것을 용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나온 게 첫 번째 가치 관련입니다. 가치 관련이란 이래요. 우리가 이제 연구 단계에 있어서 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세우고 연구 설계하는 단계.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버는 여기서 주제 선정이 연구자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일 뿐 아니라 가치 이념에 의해서 규정된다. 자, 나의 가치 판단도 그렇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적 태도도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시대가 지배하는 가치 이념의 사례를 얘기를 해보자면 조선시대입니다. 어떤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어떤 그 노비가 여기서 막 노비하고 그 양반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노비가 양반의 어떤 가혹함에 못 이겨 양반을 죽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노비가 양반을 살해한 경우 또 어떤 곳에 갔더니 이 노비가 제대로 말 듣지 않고 함부로 반항하길래 양반이 노비를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럼 둘 다 그 상대방의 어떤 잘못함을 통해서 살인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똑같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신분계층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 노비를 죽인다 그래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가치이면 노비는 뭐니까?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어떤 사물이나 자기집 강아지를 없앤 거하고 똑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지 않지만 노비가 양반을 죽이게 되면 바로 잡혀 들어가죠. 죽죠. 네, 큰일 나죠. 예, 그게 바로 가치 이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판단해야 될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가치 이념이 들어오면. 지금은 똑같이 보죠. 누가 누구를 죽였든 똑같이 살인한 걸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고, 과거에 좀 기울어진 이것 중에 하나가 정인이하고 비슷한 사건이 사실 예전에 있었어요. 2012년에 1년 5개월 된 그 딸을 이제 때려가지고 죽인 사건인데 이게 심신미약하고 그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 그래서 집행유예 4년, 형벌 3년으로 풀어준 적이 있어요. 2015년에 또 한 번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뭘 줬냐면 10년, 이게 좀 가혹했어. 굉장히 가혹했던 사건이에요. 이제 말도 안 되게 애를 가둬놓고 완전히 굶겨 죽인 사건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인을 줬어. 그래서 이번에 정인 사건도 똑같은 자체로 살인을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우울이라든지 어떤 심신미약이라든지 내가 지금 뭐 너무 힘들어서 막 이혼을 당하고 뭐해서 이렇다 그래서 풀려난 사례가 왕왕 있어. 이 경우가 뭐가 있냐면 걔 잘못했는데 걔 밑에 자식이 또 있는 경우 이런 거. 그래서 특히 친모가 그런 경우는 또 더 잘 풀어줘요. 더 잘 풀어주니까 자기 뱃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정은 있었겠지. 그러니까 얘가 잠시 헷가닥해서 죽였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그것도 나쁘죠. 예,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가치 중립입니다. 가치 관련입니다. 가치 관련 가치 내용을 규정을 하고 주제 선택까지 연구 시작할 때 가치 관련 이유 단계에서 객관적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이후 단계에서 객관적 연구를 시작한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제 탐구를 해서 쭉 해서 주제를 설정하고 가설을 세우고 설계 디자인을 했어. 그 다음에 쭉 해서 요 단계부터 이제 무슨 연구? 객관 시작입니다. 이 객관 시작은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까지죠. 그게 바로 무슨 단계? 가치 중립 단계입니다. 이 가치 중립 단계는 객관적 사실 논리적 추론만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가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물론 이 단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는 가치 관련인데 이 가설과 설계에서도 되도록이면 뭐 해야 돼? 가치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매어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리적 추론만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논리적 추론이라고 했잖아요. 논리적 추론의 정확하게 하면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이에요. 이 타당성이란 단어가 우리 타당도 나중에 배웁니다만 이거 뭐 true and false 참 거짓이죠. 참 거짓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기대하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 조작, 왜곡 당연히 안 되죠. 존재 진술로부터 당위 진술을 이끌어내는 행위 또한 안 된다. 자, 볼게요. 지금 이 편이 무슨 뜻이냐면 존재 진술로부터 당위를 이끌어낸다? 존재라는 건 그냥 있다지, 비동사. 이거 뭐예요? 자연현상이죠. 자연적 사실이죠. 여기서 뭘 끌어내? 사회적 가치죠. 그러니까 그냥 있다는 그거 자체를 여기다 당위 진술을 이끌어내면 이 상황에서 뭐가 발생한 거야? 나의 가치 개입이 들어간 거야. 왜? 가치가 없었던데 가치가 생겼으니까 이게 인간의 가치가 들어간 거지 뭐겠어. 그게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돼. 해가 동쪽에서 떠. 완전 짜증나. 이게 뭐야? 동쪽에서 뜨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데 그 동쪽에서 뜨는 행위에 대해서 짜증난다고 표현한 거지. 뭐 그런 경우 있겠죠. 자기 집이 동향인 경우.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햇빛이 미친 듯이 자기를 찌를 듯이 공격하는 그 햇빛. 거기에 대해서 짜증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건 뭐냐면 동쪽에서 뜨는 행위 자체 행위가 아니죠. 동쪽에 뜨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햇빛이 나의 눈을 부신다는 것에 대한 짜증이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을 하면은 개입이 안 됩니다. 연구는 안 됩니다. 연구 과정에서 가치 중에서 뭐다? 의무다, 규범적 명령.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 이 의무에서 규범적 명령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인데 처음에 이 사회학 기초개념 처음 시작한 단어 가지고 1시간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예, 처음에 이제 사회학 개괄이나 이거 보이면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부터는 좀 스피디하게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